쌍둥이. 어느 사형수가 교도관에게 털어놓은 이야기. 선생님, 오늘은 꼭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사형일도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마음에 남은 이야기는 빨리 전부 털어버리고 최소한 죽기 전 며칠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보내고 싶어요. 귀찮으시겠지만 부디 이 가련한 사형수를 위해서 잠시 시간을 내주십시오.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한 남자를 죽이고 그 사람의 금고에서 3만엔을 훔친 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 이상은 저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사형까지 선고받은 지금 제가 굳이 실은 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게 있다고 고백할 필요는 없겠죠. 설령 그것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라 할지라도 이미 극형을 선고받은 저한테 더 큰 형벌을 가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이제 곧 죽으러 가야 할 신세지만은 악명은 조금이나마 덜고 싶은 허영심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견뎌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일을 숨긴다고 해서 어차피 사형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법정의 엄한 조사에도 저는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것을 꾹 눌러 참고 그것만큼은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생님께서 제 아내에게 자세한 얘기를 좀 전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어요. 독한 악인도 죽을 날이 가까워오면 착한 사람이 되나 봐요. 제가 만일 그 죄를 자백하지 않고 죽는다면 제 아내가 너무도 가엾습니다. 게다가 제가 죽인 그 남자의 집념이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견딜 수도 없군요. 아니요. 돈을 훔칠 때 죽인 그 남자 말고요. 그것은 이미 자백한 일이잖아요. 뭐 그다지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고요. 그것보다 더 전에 또 한 사람을 죽인 일이 있거든요. 그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참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굴 죽였냐고요? 네, 바로 제 형을 죽였습니다. 형이라고 해도 보통 형이 아니에요. 저는 쌍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죽인 남자는 뭐 부르기는 형이라고 해도 저와 거의 동시에 어머니의 태내에서 태어난 쌍둥이의 다른 한쪽입니다. 형은 밤이고 낮이고 저를 나무랐지요. 꿈속에서는 제 가슴에 천근의 무게로 올라타서 제 목을 졸랐어요. 낮에는 낮대로 감방 벽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무어라 표현하기 어려운 눈길로 저를 노려본다거나 창밖에서 목을 들이밀고 기분 나쁜 냉소를 하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것은 쌍둥이의 한쪽인 형이 이 얼굴에서 모습까지 저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점이에요. 형은 제가 이곳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랬습니다. 형을 죽인 다음 날부터 제 앞에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제가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른 것도 그토록 완전 범죄를 꾀한 그 살인죄가 발각된 것도 모두 형의 집념이 시킨 술수일지도 몰라요. 저는요, 형을 죽인 다음 날부터 거울이 두려워졌습니다. 거울뿐만 아닙니다. 모습이 비치는 모든 것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거울뿐만 아니라 유리 종류는 모조리 내버렸지요. 그렇지만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도시에는 건물마다 쇼윈도우가 있고 그 너머에는 거울이 빛나고 있어요. 보지 않으려고 의식하면 할수록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며 거울 속에는 제가 죽인 남자가, 뭐 실은 제 모습이 비친 것이지만 제가 죽인 남자가 기분 나쁜 눈초리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거울집 앞에서 자칫하면 졸도할 뻔했었어요. 그곳에는
똑같이 생긴 무수히 많은 남자가 제가 죽인 그 남자의 1000개가 넘는 눈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환각에 시달리면서도 저는 결코 기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석한 머리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저지른 일이 어떻게 발각될 것이냐 하고 지나친 착각이 불러일으킨 자만심 때문에 바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것이 저를 대담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죄에 죄를 더해가느라고 1초도 방심할 수 없는 분주함이 다른 일을 생각할 여유 자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 번 죄인이 되고 나면 모든 게 끝이지요. 형의 유령은 마음을 흐트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단조롭기 짝이 없는 이 감옥 생활을 더 없는 기회로 삼아서 제 마음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더욱이 사형이 결정되고부터는 한결 더 심해졌지요. 여기에 거울은 없지만 세면이나 목욕을 할 때면 형은 물 위에 제 그림자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밥 먹을 때는 심지어 된장국에까지 초췌한 얼굴을 드러냈지요. 그 밖에도 식기라든지 빛나는 쇠붙이 표면처럼 뭔가가 비치는 곳에는 반드시 크든 작든 징그러울 정도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심지어는요, 제 그림자조차도 저를 위협했고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마침내 제 육체를 들여다보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죽은 형과는 주름 하나, 근육 하나까지도 똑같은 이 육체가 너무도 무서워졌던 겁니다. 이런 괴로움이 지속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형 따위는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도리어 사형 집행일이 하루라도 빨리 다가오기를 바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말없이 죽는 것도 불안합니다. 죽기 전에 형의 용서를 빌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아니, 그의 환각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제 마음의 불안을 제거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 방법은요, 오직 하나뿐입니다. 제 죄상을 아내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사실을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선생님, 부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저의 참회를 잘 들어보시고 재판관님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또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제 아내에게도 전해준다고 약속해 주시겠죠? 네, 아주 감사합니다. 기꺼이 허락해 주셨군요. 그럼 저의 또 다른 죄상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그리 흔하지 않은 쌍둥이의 하나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저희 형제를 구별하는 유일한 표식은 제 허벅지에 있는 점 하나였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마치 틀에서 찍어낸 것처럼 저희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치도 틀린 곳이 없었죠. 아마 머리카락의 개수를 헤어 보았다면 그것도 몇만, 몇천, 몇백, 몇십 개까지 단 한 올도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토록 많이 닮은 쌍둥이로 태어난 것이 제가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근본적인 동기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형이라는 인간을, 즉 쌍둥이 한쪽을 죽일 결심을 했어요. 형에게 그토록 원한이 깊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형은 맞이어서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데 비해서 제 몫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형편없었다는 것이라든지, 한때 제 연인이었던 여자가 단지 형의 재산과 지위가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 형의 아내가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럽게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형의 죄라기보다는 형에게 그런 지위를 건네준 부모의 잘못이었죠. 원망을 하려면 도리어 돌아가신 부모님을 원망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형의 아내가 이전에 저의 연인이었다는 사실을 형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제가 순조롭게 살아가기만 했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터인데, 불행하게도 저라는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었는지 남들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서툴렀어요. 무엇보다 잘못된 것은 인생의 목표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그날 하루살이처럼 즐겁고 재미나게만 살면 된다. 살았을지 죽었을지도 모를 내일 일은 지금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식의 그런 몹쓸 인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재산도 사랑도 얻지 못해서 자포자기를 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상속받은 얼마 안 되는 돈도 순식간에 없어지고 말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형에게 달려갈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죠. 그렇게 형한테 폐도 많이 끼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되풀이되자 형도 저의 한도 없는 무심함에 입을 다물면서 점점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게 되었어요. 결국은 아무리 제가 부탁을 해도 너의 태도가 달라지기 전에는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 하면서 문전박대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다시금 거절을 당하고 형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아주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되었죠. 처음 그 생각이 들었을 때는 저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 끔찍한 망상을 떨쳐버리려고 노력도 해보았죠.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그게 반드시 망상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비상한 결심과 면밀한 주의만 기울인다면 남은 건 실행뿐이지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재산과 사랑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오직 그 생각만 하면서 모든 경우를 고려한 결과 마침내 그 끔찍한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했지요. 결코 형을 원망해서가 아닙니다. 악인으로 태어난 저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저 쾌락을 얻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악인이기는 해도 본래 대단히 겁이 많은 저였기 때문에 만약 약간의 위험이라도 예상되었다면 결코 그런 짓을 할 결심까지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한 계획에는 전혀 아무런 위험이 없었던 것이에요. 뭐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선 예비 행위로 저는 너무 두드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뻔뻔스럽게 형의 집을 출입했지요. 그리고 형과 형수의 일상생활을 상세하게 연구했습니다. 그 어떤 사소한 일도 놓치는 일 없이 가령 형은 수건을 짤 때 오른쪽으로 비트는지 왼쪽으로 비트는지 하는 것까지도 빠짐없이 조사를 했습니다. 한 달 넘게 걸려서 그런 연구가 완전히 끝났을 때 저는 조금도 의심받지 않을 구실을 만들어서 한국으로 돈벌이를 간다고 형에게 알렸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전 그때까지도 줄곧 독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꺼내도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형은 저의 성실한 자세에 대단히 기뻐하면서 나쁘게 의심하자면 아마도 귀찮은 떨거지를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면서 여하튼 제법 큰 돈을 작별 인사차 내놓더군요. 어느 날 드디어 저는 형님 부부가 전송하는 가운데 도쿄역에서 하행열차를 탔습니다. 시모노세키까지 계속 타고 있어야 할 저는 기차가 야마기타역에 도착하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내려서 잠시 기다린 다음 상행열차 3등실에 숨어들어서 도쿄로 다시 되돌아왔죠. 야마기타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그곳 화장실에서 저와 형을 구분하는 유일한 표시이기도 한 제 허벅지의 검은 점을 칼끝으로 파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형과 저는 완전히 동일한 인물이 되었죠. 제 점이 있던 자리에 형이 또 우연히도 상처를 입는 경우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을 테니까요.
도쿄역에 도착한 것은 바로 새벽녘이었습니다. 미리 이 시간이 되도록 계획했던 일이죠. 저는 출발 전에 미리 준비해둔 그즘 형이 평상복으로 입고 있던 실크로 된 기모노를 똑같이 입고, 물론 하이며 띠며 남학신까지 형의 것과 똑같도록 주의를 했죠. 그렇게 차려입고 형의 집 뒤쪽 판자담을 넘어 넓은 정원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아직은 새벽녘에 희뿌연 여명뿐인지라 저는 집안 사람들에게는 들킬 염려 없이 정원 한 구석에 있는 오래된 우물로 갔습니다. 이 우물이야말로 제가 범죄를 결심하게 된 중대한 요소였지요. 우물은 아주 오래전에 말라버려서 폐물처럼 되어 있었는데, 형은 정원에 이런 함정이 있으면 위험하다면서 가까운 실내에 메워버릴 예정이었습니다. 우물 옆에는 작은 산처럼 흙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제 정원서만 짬이 나면 금방이라도 메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 3일 전에 정원사에게 가서 부디 오늘, 제가 숨어드는 바로 이날, 오늘은 아침부터 일을 시작하라고 명령을 해두었던 겁니다. 저는 몸을 웅크리고 관목 그늘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렸죠.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나면 깊은 호흡을 하면서 정원을 거니는 습관을 가진 형이 다가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완전히 몰두해 있었던 겁니다. 마치 학질에라도 걸린 것처럼 온몸이 가늘게 떨려오더군요. 겨드랑이 아래에서 차가운 땀방울이 뚝뚝 팔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제 생각에 3시간은 좋게 기다렸을 즈음에 드디어 멀리서 남학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의 주인이 완전히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얼마나 달아나고 싶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주 조금 남아있던 이성이 간신히 저를 잡아주었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희생자가 제가 숨어있던 관목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뛰쳐나와서 준비해둔 끈으로 뒤쪽에서 형의, 즉 저와 똑같이 생긴 쌍둥이의 목을 휘감아서 죽을 힘을 다해 미친 듯이 졸랐습니다. 형은 목이 졸리면서도 적의 정체를 알고자 뒤돌아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막았지만은 다 죽어가는 형의 목은 무슨 강력한 태엽장치라도 붙은 것처럼 서서히 제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새빨갛게 부어오른 목이 반쯤 제 쪽으로 돌아오자 허옇게 뒤집힌 눈가로 제 얼굴을 발견하고는 한순간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은 곧 발버둥 치는 것을 포기하고 축 늘어져 버리더군요. 저는 그 얼굴을 죽어도 못 잊을 겁니다. 저는 형의 목을 조르느라고 신경이 없어진 듯 굳어버린 제 양손을 본래대로 돌리는데 적지 않게 고생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 저는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를 옮겨 쓰러진 형의 시체를 굴려서 옆에 있던 우물바닥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근처에 떨어져 있는 나무 판자로 형의 시체가 덮일 만큼 옆에 있던 흙을 집어넣었습니다. 만약 옆에서 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기묘한 백주의 악몽처럼 보일 광경이었겠습니까? 한 남자가 같은 옷에, 같은 몸집에 얼굴마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남자를 시종일관 입도 뻥끗하지 않고 목을 졸라 죽여버린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형을 죽인 큰 죄를 저질렀어요. 필시 선생님은 제가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없이 하나뿐인 형을 죽였다는 사실에 놀라워하시겠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형제이기 때문에 도리어 죽일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선생님은 경험이 있으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인간에게는 육친증오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에 대해서는 소설책 같은 데서도 자주 나오는 걸 보면
비단 저 혼자만 느끼는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타인에 대한 그 어떤 증오보다도 한층 더 견딜 수 없는 종류인 것 같아요. 더욱이 저처럼 얼굴까지 완전히 똑같은 쌍둥이의 경우에는 정말이지 극도로 참을 수 없어지는 것입니다. 딱히 어떤 이유가 없더라도 그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육친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죽이고 싶어지는 것이죠. 겁쟁이 같은 제가 뜻밖에도 태연하게 형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런 증오의 감정이 있었던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하튼 저는 시체를 충분히 흙으로 덮어놓고도 한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30분쯤 기다리니까 하녀가 정원사를 데려오더군요. 저는 형이 된 천부대를 다소 가슴 졸이면서 연기했습니다. 되도록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이죠. 오, 자넨가? 일찍 왔구먼.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자네들의 일을 좀 돕고 있던 중이지. 자, 오늘 하루면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잘 부탁하리다. 그렇게 말하면서 천천히 일어나서 형과 똑같은 걸음걸이로 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로부터 만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그날 하루 동안 저는 형의 서재에 틀어박혀서 형의 일기장과 출납부 따위를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연구를 했죠. 제가 한국행을 발표하기 전에 모든 일을 조사했지만 딱 이 두 가지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밤에는 아내와, 물론 어제까지는 형의 아내였지만 지금은 제 아내가 된 여자와 조금도 들킬 염려 없이 평소에 형 같은 태도로 즐겁게 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이슥해서는 대담하게도 아내의 침실에 들어가기조차 했던 것입니다. 사실 조금 위험을 느끼기는 했습니다. 형의 규방 습관만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신은 있었습니다. 설령 그녀가 사건의 진상을 알아챈다 할지라도 설마 옛 연인인 저를 죄인으로 만들지는 않을 거라는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아내의 침실 문을 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아내는 조금도 깨닫지 못하더군요. 그리하여 저는 간통죄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동안은 세상에서도 가장 행복한 생활이 이어졌어요. 쓰고 또 써도 남아도는 돈, 옛날에 제가 사랑했던 여자, 과연 탐욕스러운 저의 욕망도 그 1년간은 조금도 부족함을 몰랐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도 형의 망령만은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 1년이라는 세월은 세상사에 질리기 쉬운 제게 주어진 최대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즈음에는 이미 아내에게도 실증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 옛날 버릇이 다시 도지면서 놀러만 다니게 되었어요. 갈증에 물을 들이키듯이 이런저런 온갖 돈 쓸 궁리만 하면서 낭비를 했기 때문에 재물도 더는 견딜 재간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없어지는 건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부채도 점점 쌓여만 갔죠. 그래서 마침내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어지자 저는 제2의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2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죄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파생된 것이었어요. 저는 형을 죽일 결심을 했을 때부터 이미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제가 완전히 형으로 변신하게 된다면 예전에 제가 그 어떤 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지금의 저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한국으로 출발한 이래 소식을 완전히 끄는 동생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사람을 죽이든 강도짓을 하든 모든 것은 동생의 죄일 뿐이지 잡히지만 않는다면
이미 형으로 변신한 제게는 아무런 위험이 없다는 말이죠. 근데 첫 번째 죄를 저지른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어떤 놀랄만한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발견으로 드디어 제2의 범죄 가능성이 분명해졌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형의 필적을 흉내내면서 형의 일기장에다가 그날의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형이 된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성가신 일과 가운데 하나였죠. 일기를 쓰고 나면 그 자리에서 제가 쓴 것과 형이 쓴 것을 여기저기 비교하면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문득 어떤 놀라운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짜 형이 쓴 일기장 어느 부분에 지문 하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어처구니 없는 허점을 깨닫고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저와 형의 유일한 차이점이 허벅지의 점이라고만 믿었던 것은 크나큰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지문만큼은 똑같을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기장에서 형의 것이 틀림없는 지문을 발견하자 제 가면이 벗겨질까 걱정이 돼서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던 것이죠. 저는 슬그머니 확대경을 사들고 와서 일기장의 지문과 다른 종이에 두른 제 지문을 면밀하게 비교 연구했습니다. 그 지문과 제 지문은 얼핏 보아서는 구분이 안 갈 만치 닮았지만은 역시 선 하나하나를 따라가면서 살펴보면은 근소하게 차이가 나더군요. 기묘하게도 전체적인 느낌은 거의 비슷하지만 부분은 전혀 달랐어요. 저는 혹시나 싶어서 아무렇지 않게 아내와 하녀들의 지문도 떠봤습니다만 그것들은 살펴볼 것도 없이 전혀 닮은 구석이 없었어요. 그러니 역시 형의 지문이 틀림없었습니다. 형의 지문이 저와 닮은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도 닮은 일란성 쌍둥이였으니까요. 근소한 차이가 있는 것은 과연 지문뿐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형의 지문이 잔뜩 남아있으면 큰일이다 싶어서 최대한 샅샅이 찾아보았습니다. 많은 장서를 한 권 한 권 페이지를 넘기면서 살펴보았고 벽장이며 선반 구석의 먼지 속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지문이 남아있을 만한 모든 장소를 찾아보았지만 일기장 외에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비로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일기장의 그 페이지만 찢어서 태워버리면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찢어서 화로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영감처럼 놀라운 묘안이 하나 떠올랐어요. 이 영감은 신의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 분명 악마가 준 영감이었겠죠. 이 지문의 형태를 떠두었다가 언젠가 제2의 범죄를 저지를 때 현장에다가 이 지문을 남겨두면 된다 라고 악마가 제 귀에 그렇게 속삭이더군요. 가령 극단적인 경우를 예로 들자면 제가 어떤 사람을 죽였다고 칩시다. 저는 먼저 한국으로 간 동생이 본토로 돌아온 것처럼 마음가짐이며 옷차림 따위를 동생다운 모습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형으로서의 제 알리바이를 마련을 해둡니다. 그리고 나서 살인을 저지르는 거죠. 물론 현장에는 전혀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죠. 이것만으로도 어쩌면 충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어떤 일이 생겨서 형으로서의 저에게 의심이 돌아온다면 위험하겠죠. 아무리 알리바이를 마련해둔다고 해도 그것이 폭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만약 그때 현장에 진짜 형의 지문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동생이던 시절의 지문을 누가 기억하고 있을 리는 만무하니까 죽은 형의 지문은 임자를 찾아낼 도리가 없겠지요. 설령 범행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지문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결국
무죄가 될 것입니다. 경찰은 이미 죽어버린 사람의 지문을 갖고 있는 남자를 찾을 수가 없을 것이고, 또한 형으로 분장한 저 말고 달리 이 세상에 동생도 없을 것이니까 저 역시도 영원히 찾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멋진 계획을 생각해내고는 전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았어요. 바로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고 하는 그 몽환적인 소설을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된 거죠. 악인인 제가 그 수법을 떠올리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마 평생의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제가 아직 행복한 생활에 젖어 있을 때여서 진짜로 나쁜 짓을 꾀할 생각은 없었어요. 실제로 시험을 해본 것은 제가 방탕한 생활을 시작하면서 빚 때문에 고통받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어느 날 이 방법으로 조금 큰 돈을 친구의 집에서 훔쳐냈어요. 그 가짜 지문 도장을 남기는 것은 재판 쪽으로 조금 경험이 있던 제게는 그리 힘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돈이 쪼들릴 때마다 이 방법을 써먹었죠. 물론 단 한 번도 작은 의심조차 받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피해자가 미리 포기를 하고 아예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다든가, 설령 경찰이 개입되더라도 지문이 발견되기도 전에 흐지부지 일단락되었어요. 이렇게 긴장감도 생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손쉽게 도둑질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세등등해진 저는 드디어 살인까지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제가 저지른 마지막 범죄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기억을 하실 테니까 극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되는 빚 독촉에 조금 뭉칫돈이 필요해졌을 때 마침 아는 사람 하나가 3만 엔이라는 거금을 하룻밤 자기 집 금고 속에 넣어둬야 한다는 것을 바로 그 금고 앞에서 본인 입으로 직접 들었던 것입니다. 빚이야 있었지만 아직 그런 쪽으로는 충분히 신용을 얻고 있을 때였는데, 그 자리에는 저 외에도 그 집 부인과 두세 명의 손님이 더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정을 충분히 살펴본 다음에 그날 밤 동생으로 변장을 해서 그 친구의 집으로 숨어들었죠. 한편 형으로서의 제 알리바이도 미리 준비해 두었으면 굳이 말할 것도 없겠죠. 저는 금고가 있는 방까지 별 어려움 없이 숨어들었어요. 그리고 장갑을 낀 손으로 금고의 문을 열고, 그 친구는 오래된 친구였기 때문에 금고의 비밀번호를 아는 것도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금고의 문을 열고 현금 따발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금까지 깜깜하던 방의 전등이 갑자기 확 밝아졌어요. 놀라서 뒤돌아보니까 금고 주인이 저를 노려보면서 우뚝 서 있더군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저는 재빨리 품에 넣어두었던 칼을 뽑아들고 그 친구의 가슴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정말이지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새 그는 내 앞에서 시체가 되어 쓰러져 있더군요. 저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행히도 아무도 달려오는 사람은 없었고요. 아니, 설령 알고 있었다 해도 무서워서 웅크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서둘러서 그 가짜 지문 도장을 친구의 몸에서 흐르는 피를 묻혀 근처 벽에다가 선명하게 찍어둔 다음, 다른 증거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둘러보고 확인한 다음에 발소리가 나지 않게 주위에서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그 다음 날 형사가 찾아왔더군요. 하지만 자신만만했던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너무도 죄송하다는 듯이 정중한 말투로 살해당한 친구의 금고에 거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지문이 하나 남아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과자들 가운데는 일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래서 신뢰가 되겠지만 고인의 친구이자 금고에 거금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인
저의 지문을 조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비웃으면서 친구의 죽음을 너무도 가슴 아파하는 듯이 질문까지 해가면서 지문을 찍어 주었습니다. 평생을 걸려도 찾지 못할 그 지문의 주인을 쫓느라고 형사 나리들은 지금도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뜻밖의 거금을 손에 넣은 저는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도 하지 않고 재빨리 차를 불러 놀러 나갔죠. 그로부터 한 2, 3일 지나서 저는 다시금 같은 형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 형사가 경시청에서도 이름난 실력 있는 명탐정이라는 말은 나중에 들었죠. 저는 태연한 척 응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서 있는 형사의 눈에서 미소의 그림자를 읽었을 때 비명과도 같은 신음소리가 제 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형사는 대단히 침착한 모습으로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려놓더군요. 완전히 흥분한 상태라서 그때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 구인장이었나 봅니다. 제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졌고요. 입구 밖에는 건장한 경관 하나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더 이상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수감이 되었는데 그 와중에도 어리석은 저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저래도 증거가 있을 리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는 예심판사 앞으로 끌려나가서 죄상을 선고받았을 때 너무나도 놀라서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제 자신조차도 기이하게 일그러진 웃음을 무심코 보였을 만큼 너무도 우스꽝스러운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실수를 하도록 시킨 것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형의 끔찍한 저주 때문일 게 분명합니다. 형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의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실수로 살인죄가 발각되는 전율할 결과를 불러일으키기까지 형은 말없이 지켜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이지 바보처럼 어처구니 없는 실수였어요. 제가 형의 지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것은 사실 제 자신의 지문이었던 겁니다. 단지 제대로 된 지문이 아니라 먹물이 묻은 손을 한번 뭔가로 닦았던 것이 그대로 책장에 눌리면서 찍혀진 것이었어요. 즉 지문의 융기와 융기 사이에 남은 먹의 흔적이고 사진으로 말하면 원판 자체와 같습니다. 저는 너무도 어리석은 제 실수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잘 들어보면 제 실수도 결코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조사하던 중에 예심 판사도 무심코 이런 이야기까지 했으니까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1913년의 일인데 당시 포로가 돼서 후쿠오카에 수용 중이던 독일 장교의 부인이 참살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범인으로 지목되어 체포된 남자의 지문이 현장에 남아있던 범인의 지문과 많이 닮기는 했지만 아무리 조사를 해도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서 경찰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결국 한 의학 박사의 연구 덕분에 간신히 동일 지문이라는 것이 밝혀진 일이 있는데 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장에 남아있던 지문이 원판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박사는 오랜 연구 끝에 두 지문의 확대 사진을 찍어서 실험적으로 한쪽 지문의 검은 선을 하얗게 만들고 또 다른 하얀 선은 검게 만들어서 대조를 해본 결과 두 지문이 완벽하게 일치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군요. 자, 이로써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두 드린 듯합니다. 재미도 없는 이야기로 너무 많은 시간을 뺏어서 죄송하군요. 부디 앞에서 해주신 약속대로 재판관님들과 제 아내에게도 꼭 전해 주십시오. 저는 선생님께서 틀림없이
약속을 이행해 주실 줄로 믿고 안심하고 사형대에 오를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가엾은 사형수가 죽음을 맞이할 때마다 그들의 소원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